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도 일본식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 시작되나? 정말 많은 분들께서 주시는 질문이세요. 실제 독일 경제도 정말 2023년 역성장을 면치 못하는 혹독한 경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른바 세계 GDP 탑5 안에 들어가는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위태위태하다, 걱정이 된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영국 경제도 이미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어서 아무리 바람을 불어넣어도 바람이 잘 안 들어가는 그런 국면이다 보니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고성장은 끝났다. 예전에 정말 광활했던 영국의 모습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일본 경제도 계속 장기 침체하다가 물론 23년 올해만 반짝 한국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에서 맴돌긴 하지만 다시 24년 경제는 또 쪼그라드는 반짝 회복이었고 장기적으로는 다시 1%대, 0%대 성장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장기 침체 국면에 놓여 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중국까지도 이제 고성장은 끝나고 저성장 국면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5%, 내년 4.2%로 성장률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다 보니 중국 경제도 이제 저성장으로 가는 국면 아닌가. 아직은 고성장, 중성장에 가깝지만 그래도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 저한테도 많이 주시는 그 질문이 한국 경제 장기 침체 오는 거 아닙니까? 일시적인 그런 침체가 아니라 장기 침체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정말 많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이번 24년 경제 전망서에도 2024년을 결정지을 경제 트렌드를 제시했지만 24년 경제를 결정지을 한국 경제 트렌드로서 장기 침체 오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드렸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위함인데 오늘은 역시 저자직강의 형태로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 드릴까 합니다. 글로벌 리세션, 네 맞습니다. 2020년 경제 위기 왔었고 경제가 좀 회복되는 듯 했다가 다시 22년, 23년, 24년 잠재 성장률도 채 안 되는 경기 침체 국면에 L자형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한 것은 맞습니다. 글로벌 리세션으로 역시 중국 경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고 종전에 코로나19 이전까지만 해도 중국 경제는 나름 고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그 국면으로 영원히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월드뱅크가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걸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 상은이 효과라고 설명드렸었죠. 한국 경제는 어떨까요? 저성장 고착화되는 것인가? 이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 드리면서 있는 그대로 우리 한국 경제의 역대 성장률을 그래프로만 여러분께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 한때 정말 한 12, 13, 1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었을 때 그때의 모습은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1%를 향해 내려가는 모습이다.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첫 번째, 1980년 오일 쇼크, 역성장했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 마이너스 1.6% 역성장하고요. 1997, 8년에 IMF 외환위기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하는 해를 면치 못했습니다. 역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때 우리 경제는 함께 경제 위기에 놓였고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역성장하면서 4번의 경제 위기를 우리는 겪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제 위기를 제외해 놓고 보면 23년 성장률 1.4%가 가장 낮은 숫자인 거고, 이런 것들을 경제 위기는 아니지만 경기 침체에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누차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경제 위기를 겪을 때마다 한 번의 큰 스크래치를 겪고 성장률이 한 번 레벨 다운, 또 경제 위기 이후에 또 한 번 레벨 다운, 금융위기 이후 또 한 번 레벨 다운 되는 모습, 팬데믹 경제 위기 이후 또 한 번 레벨 다운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저는 지난 시간에 이코노믹 스카링 이펙트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24년 경제를 상흔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안타깝게도 한국 경제가 장기적으로도 고성장 시대를 맞이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성장률은 잠재 성장률입니다. 잠깐 먼저 인문학적으로 가장 쉽게 이 잠재 성장률의 개념을 소개하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잠재 성장률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드린 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둔화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체격이 좀 큰 편이거든요. 이 정도 체격이면 그래도 밥 한 공기는 뚝딱 먹지 않겠어? 하는 기대를 하실 거예요. 피디님 그러시죠?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저의 잠재적인 식사량은 밥 한 공기예요. 그런데 제가 늘 밥 한 공기를 먹진 않을 거예요. 밥 한 공기를 늘 먹는 게 아니라 오늘따라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도저히 밥 한 공기를 못 먹어요. 밥 2숟가락 먹고 못 먹어요. 그럴 수 있겠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실제 잠재적으로는 제가 밥 한 공기를 먹을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는 한 공기를 채 못 먹을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일 때는 마침 계속 배가 고픈 상태여가지고 2공기를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실질 식사량이죠. 이게 실질 경제 성장률이고, 이것이 잠재 성장률인 거예요. 이해 가셨죠? 경제학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나라 경제의 산업 구조,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인구 구조, 노동력, 또 그 나라 경제의 자본력, 또 그 나라의 경제의 R&D 수준, 기술 수준, 또 여러 교육 수준, 이게 뭐예요? 그 나라의 하나의 구조예요, 구조. 그 나라의 그러한 경제 구조를 가진 채 통상 요만큼은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될 만한 것, 다른 이변이 없다면 통상 요 정도는 성장할 거야 라고 기대되는 것, 그게 잠재 성장률입니다. 한때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정말 1970, 80년대는 10%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몇 번의 여러 위태위태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레벨 다운 됩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의 성장률의 레벨은 정말 2%포인트 이상의 격차를 두고 레벨 다운 돼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고 잠재 성장률이 또 한 번 레벨 다운 됩니다. 역시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를 겪고 우리 경제는 또 한 번 레벨 다운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2%도 채 안 되는 1.8% 수준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2%를 상회하려면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 구조적인 개혁은 뭐야? 그냥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나의 체력을 보강해야 돼. 그래야만 식사량이 늘 수 있어요. 나의 몸무게를 예를 들어서 미들급에서 헤비급으로 바꿔 넣어야
말 그대로의 잠재적인 식사량이 올라가는 것이지 미들급이면 미들급답게 식사량이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둔화되는 국면에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민은 경제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안에서 어떻게 아웅다웅 더 잘 살아볼까 그런 노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 부분엔 저는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에 굉장히 크게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본질적인 우리 경제의 문제는 경제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둔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는데 잠재 성장률을 세 가지로 기여도별로 구분을 하면 하나가 바로 노동시장 구조입니다. 두 번째가 자본력이에요. 자본 투입. 그러니까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세 번째가 좀 어렵지만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노동 투입이라는 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인구 감소가 진전되고요. 더군다나 그 인구가 감소하는데 감소하는 인구마저 고령화가 진전돼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아마도 바꿀래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그런 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미래라고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문제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분모가 줄어드는 현상이에요. 분자는 그대로인데 분모가 줄어든다. 사실상 분자는 더 늘어나지만 비율적으로 생각해 보면 4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양하던 체제에서 2명이 1명을, 1명이 1명을 부양해야 되는 이런 경제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의 부양 부담은 가중되고 일할 사람은 줄어들고 그러면 노동 투입은 줄어들고 그것은 한국 경제가 역동적으로 뚜렷하게 고성장하는 그런 국면을 맞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 한국 경제도 일본식 장기 침체, 잃어버린 20년 우리도 진입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주실 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 드리고 싶지만 우리는 그런 국면으로 현재로서는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뭔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암담한 우려, 걱정이 됩니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를 보시면 인구는 이미 2020년부터 감소세로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인구는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총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하다 보면 특히 생산 연령 인구라고 하죠. 만 15세에서 64세까지의 인구는 더 가파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연상케 해주고 특히 전체 인구에서 만 65세 이상 인구, 고령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는 고령 사회를 살고 있고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해치고 노동력 감소로 노동 투입을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주요 국제 기구들이 바라보더라도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뚜렷하게 줄어드는 미래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동 투입의 여건에서 자본 투입이라도 이루어지고 총 요소 생산성이라도 개선되면 좋을 텐데 역동성마저 빠져버리면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지금의 경우에는 그러면 나머지 투입도 어렵겠구나. 노동 투입이 안 되면 자본 투입이라도 더 늘리고 자본 투입마저도 안 되면 총 요소 생산성이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과제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역동성이 빠져버리면 고령화가 전개되고 또 이렇게 고금리 체제에 신규 투자를 못하겠다.
저성장을 받아들이면서 신사업 진출 못하겠다.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없다. 스타트업 할 수 없다. 스타트업에 자금 지원 못하겠다 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면 자본 투입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말 그대로 총 요소 생산성을 개선하는 일뿐이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총 요소 생산성의 개념을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 혁신 혹은 일하는 방식의 전환, 예를 들면 경영 혁신, 이런 것들이 총 요소 생산성이거든요. 이런 거라도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가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국이 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경제는 굉장히 큰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를 헤아려 보면 시간이 한도 끝도 없겠지만 특히 한 가지는 분명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전기차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죠. 이제 가솔린차, 디젤차가 아니라 전기차로의 전환이 일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총 수출액에서 자동차 부품,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도체 다음으로 높아요. 10% 후반입니다. 근데 그 산업이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으니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대응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말이죠. 독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자동차 산업의 강국인데 전기차로의 전환 속에서 테슬라가 세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고 2위가 BYD 중국 기업이고 3위가 상하이 자동차입니다. 4위가 폭스바겐이에요.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그 시대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못하고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 독일 경제는 더 추락하는 것이 아닌가. 일본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필름 시장 1위 기업 코닥, 세계 필름 시장에서 90% 가까이를 차지하던 이 필름 시장의 강자 일본 경제는 필름 시장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필름 산업에서 더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또 고기술을 도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필름 산업이 디지털 카메라로의 전환이 있고 또 스마트폰으로 이 카메라 시장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단한 시장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도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전기차로의 전환, 자율주행차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2차 전지 산업만 놓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마어마한 부품 공급 기업, 중소기업들이 사라지게 됨을 뜻합니다. 기존 화석연료 기반의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가 대략 한 2만 개에서 3만 개 됩니다. 그런데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의 개수는 약 15,000개 정도 됩니다. 많아야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부품이 사라짐을 의미하고 이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못하면 정말 많은 부품 중소기업들이 사라짐을 뜻해요. 정말 많은 고용이 사라짐을 뜻해요. 그러면 우리는 잠재 성장률 둔화와 더 가혹한 성장률 둔화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안 돼요.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패러다임 변화, 탈세계화죠. 세계가 둘로 쪼개지고 있죠. 그러면 그동안에 둘로 쪼개진 국면에서 우리는 쪼개져 가고 있는 다른 우리나라가 의존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 생산 의존도, 또 공급 사슬 의존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국면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중국을 대체하는 그 밖에 아시아 신흥국, 우리는 얼터너티브 에이시아, 알타시아라는 표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을 대체할 다른 알타시아, 아시아 신흥국들이 부상하고 있고 그 신흥국으로 공장 기지가 뚜렷하게 이전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
2차 전지 소재, 반도체 소재를 의존하다가 알타시아 국가로부터 니켈, 리튬, 히토류 등의 원자재를 공급망을 의존해야 되는 새로운 체제로 우리는 전환되고 있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면 그 알타시아 주요국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국가들과 더 나은 또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의 강점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 국면입니다. 이런 거대한 산업, 국제 정세적인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까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알타시아 국가들과 새로운 또 유리한 파트너십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야 될까요? 바로 기술력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자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노동력이 아니에요. 앞으로는 그게 더 부족해질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우리가 파트너십을 체결해야 될 나라들은 우리가 부족한 자원, 우리가 부족한 노동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각종 자원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인력, 노동력을 활용해야 돼요. 대신 우리는 뭐를 갖고 있어야 돼요? 더 높은 비교 불가한 기술력을 가져야만 이들과 더 훌륭한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4년 예산안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발표가 됐습니다. 2013년 12월이면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예산, 2024년 예산안은 그 규모가 상당히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매우 긴축적인 재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공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돼요. 아버지가 월급이 줄어드는데 우리 어머니는 마구 살림살이를 위해서 지출을 늘릴 수 있습니까? 그게 안 돼요. 가게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세금을 못 내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도 가난해지고 정부도 세출을 계획적으로 긴축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생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축적인 재정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재정적 건전성을 살필 시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23년, 24년 경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물가 안정이기 때문에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면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을 얼마나 편성하는가, 656조 원에 달하는 그 재정을 어디다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재정을 어디다 쓰는가? 아버지가 아이한테 용돈을 주세요. 저도 아버지한테 용돈을 어린 시절에 이렇게 받을 때 용돈의 규모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용돈을 내가 어디다 갖다 쓰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오락실 가서 오락 게임 하는데 용돈 다 쓰고 정작 문제집 사고 필요한 참고서 사는 데는 우유 사 먹는 데는 안 쓰면 그러면 아무리 많은 용돈도 의미가 없거든요. 용돈을 어디다 쓰는가가 더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 정부가 계획한 656.9조 원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어디다 쓸 것인가. 정부의 예산안의 분야별 증감률을 보시면 전년보다 이 12대 지출 항목별로 예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늘릴 것으로 편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부문과 R&D 예산 같은 경우는 역사상 가장 강한 속도로 줄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 부문에서 인구가 감소하니, 교육 연령 인구가 감소하니 1인당 교육비를 저감하겠다라는 계획 저는 이해가 갑니다. 또 R&D 예산 부문에서 예산이 공여되면 카르텔을 형성해서 엉뚱한 대로 R&D 예산이 지출되는 거 걱정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왜 본질을 해소하느냐. 무슨 말이냐. 자동차 타다가 교통사고 난다고 자동차 운전하지 마세요. 자동차 없애세요. 이런 대응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위협이 되는 요인이 이런 것들, 음주운전이라든가 신호위반, 그런 문제를 더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서 자동차를 사고 안 나게 탈 수 있게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R&D 예산 지출이 그동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되지, R&D 예산을 줄이는 게 말이 될까요? 물론 1인당 교육비를 줄이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수록 더 미래를 향해 투자해야 될 부분은 교육 부분이고 R&D 예산이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어쩌면 노동력의 고부가 가치화를 이룰 수 있게, 우리 경제, 미래 경제에 필요한 인공지능 전문가, 이 빅데이터 전문가, 생성형 AI 전문가, 그런 전문가들을 더 많이 양성하는데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R&D 예산을 지출해서 우리가 부족한, 또 우리가 더 나아가야 할 그런 R&D 부분을 더 보강하고, 그 어떤 국가보다 반도체의 초격차를 이루고 우리가 시도하지 않았던 그런 고부가 가치 반도체로 나아가고, 그런 여러 영역의 R&D 지출을 늘리고, 정부의 R&D 예산 지출이 만약에 25조라고 한다면, 그러면 민간 기업의 R&D 지출이 75조가 붙어서 우리나라의 R&D 총 예산이 됩니다. 근데 정부의 R&D 지출이 줄으면 기업의 R&D 지출은 더 줄어요. 그러면 이게 역동성을 더 해치고 우리의 잠재 성장률을 더 깎아먹는 방향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조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읽어 나간다면 더 교육과 R&D 부분만큼은 더 많이 지출을 늘리고, 그 부분만큼은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설사 가계와 기업이 어제와 오늘을 놓고만 고민할지라도 정부는 내일을 놓고 고민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면서 2024년 경제전망,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특히 오늘은 장기 침체 국면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이 어려운 국면에 우리는 그 국면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의 저자직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